오늘 엄마가 죽었다. 어제인지도 모른다. 양로원에서 전부 한 통이 왔는데 이것만으론 모르겠다. 모친 사망, 조의를 표함. 나는 버스를 타고 양로원에 갔고 작은 빈소 안에 들어가니 관이 놓여 있었다. 그때 등 뒤로 관리인이 들어왔다. 관 뚜껑을 벌써 덮었지 뭡니까? 못을 뽑아드릴 테니 어머니 얼굴 좀 보시죠. 괜찮습니다. 안 보시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안 보겠다고 했다. 관리인이 커피를 가져다 줬고 마시다 보니 담배를 피우고 싶어졌다. 엄마 앞에서 그래도 될지 몰라 좀 망설였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할까 싶어서 관리인과 담배를 피웠다. 저녁이 되자 양로원의 어머니 친구분들이 밤새마러 오셨다. 그들은 모두 침울했고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여자 중 한 명이 울기 시작했다. 그칠 줄 모르게 계속 울었고 난 그 소리가 듣기 싫었다. 어느 순간 눈이 감겼고 눈이 떠졌을 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시골에 온 건 오랜만인데 엄마 일만 아니었다면 산책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장례식이 치러지는 성당으로 가는 길에 장의사가 말을 걸어왔다. 메르소 씨 어머님 연세가 많으셨나요? 정확한 나이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얼버무렸다. 하늘에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상복을 입고 있던 나는 몹시 더웠다. 이 짜증나는 기억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딱히 기억나는 게 없다. 나는 집에 돌아왔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이 토요일이라 푹 잘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뻤다. 잠에 깨고 해수욕장에 갔다. 그곳에서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마리를 만났다. 우린 둘 다 호감이 있었지만 마리가 이직하며 서로 멀어진 사이다. 우린 함께 수영을 하고 누워있기도 했다. 나는 기분이 좋았고 마리도 계속 웃었다. 마리에게 저녁에 영화를 보자 했는데 마리는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다. 해수욕을 마치고 옷을 다 입고 나왔을 때 그녀가 나의 검은 넥타이를 보더니 상중이야? 엄마가 돌아가셨어. 언제? 어제. 마리는 멈칫했지만 말을 하진 않았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관뒀다.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우린 코미디 영화를 보고 함께 집으로 와서 좋은 밤을 보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정이 있던 마리는 벌써 가고 없었다. 혼자서 따분한 일요일을 보냈다. 이제 엄마는 땅속으로 갔고 나는 다시 일해야 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다음 날은 몹시 더웠던지라 부둣가를 따라 퇴근하는 길이 즐거웠다. 집에 들어가려 할 때 옆집에 사는 이웃 레몽이 말을 걸어왔다.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을래요? 우린 얼굴은 알지만 별로 친하진 않는 사이다. 나는 식사 준비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말했다. 레몽의 집에 들어갔고 레몽은 오른손에 용고를 바르기 시작했다. 나는 밥을 먹을 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11일 걸어온 아랍인 남자와 싸웠어요. 뭐 이건 됐고. 메르소 씨, 사실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도와주시면 우린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저와 친구가 되고 싶죠? 레몬과 친구가 되든 말든 상관없었지만 그는 계속 말을 했다. 한 여자와 사귀었는데 그와 싸운 아랍인 남자가 바로 그 여자의 오빠라는 말도 했다. 제가 방스랑 식비를 다 내줬어요. 그런데도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한테 받은 돈으로 사치품을 모으고 있더라고.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패주고 나왔는데 분이 풀리지 않아. 더 복수해주고 싶어. 레몽은 자신이 글재주가 없으니까
나한테 그녀가 돌아오게끔 편지를 써달라고 했다. 그녀가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관계를 맺고 버리겠다면서. 나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딱히 안 써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편지를 써줬다. 일주일이 지나갔고 일요일에 마리가 집에 찾아왔다. 점심을 준비할 때 마리는 나에게 메르소, 나 사랑해? 사랑 같은 건 아무 의미 없어. 그래도 널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 대답을 들은 마리는 슬퍼 보였다. 그때 옆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내가 써준 편지를 받은 여자를 레몽이 때리고 있었다. 경찰이 왔고 사건이 진정됐다. 또 마리는 집에 돌아갔다. 잠시 후에 레몽이 집에 찾아와선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증인으로 와서 여자 측에서 레몽을 속였다는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해주겠다고 했다. 그 후 레몽과 밖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레몽이 나에게 다정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엔 레몽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다. 레몽의 친구 마송이 해수욕장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나를 초대했다는 것이다. 또 마리도 함께 오라고 했다. 그리고서는 전 여자친구의 오빠가 껴있는 아랍인 무리가 계속 자신을 미행한다며 퇴근하고 집 가는 길에 집 근처에 아랍인 무리가 보이면 알려달라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고 사장의 호출을 받고 갔다. 사장은 파리에 사무실을 낼 건데 좋은 기회라며 나에게 거기서 일하지 않을 거냐고 물었다. 나로서는 내 삶을 바꿔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했다. 다시 생각해봐도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학창시절엔 나도 꽤나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저녁엔 집으로 마리가 찾아왔다.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네가 원한다면 할게.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 너는 좀 묘한 사람이야. 그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언제든지. 일요일이 됐다. 아침부터 햇빛이 뜨거웠다. 우리네 수욕장에 갔고 마송과 그의 아내를 만났다. 남자들끼리 해변에 산책을 갔는데 햇빛이 조금 신경 쓰였다. 산책을 하는 도중 아랍인 무리를 마주쳤다. 아침에 우리를 미행해서 따라온 것이다. 아랍인들이 시비를 걸어왔고 싸움을 피할 수 없던 우린 그들을 패줬는데 칼을 가지고 있던 아랍인에게 레몽이 팔을 베었다. 레몽은 흥분했고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레몽을 진정시키며 총을 건네받았다. 그러자 아랍인들이 황급히 달아났다. 마송은 레몽을 데리고 의사에게 갔고 나는 별장에 돌아가려고 했다. 가는 도중 태양 때문에 머릿속이 쿵쿵 울렸다. 눈도 잘 못 뜰 만큼 고통스러웠다. 또 짜증났다. 잠시 쉬어가려고 그늘 쪽으로 가는 길에 레몽의 팔에 상처를 낸 녀석과 마주쳤다. 햇볕에 몸은 뜨거워져 있었다. 엄마를 땅에 묻던 그날의 햇볕이다. 나의 눈썹 위로 땀방울이 맺혔다. 그 순간 아랍인이 칼을 꺼내들었고 철의 빛이 반사되어 나의 눈을 찔렀다. 그러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졌다. 손으로 권총을 쥐었는데 방아쇠가 당겨졌다. 난 꼼짝하지 않는 아랍인에게 세 발을 더 쐈고 총알은 깊숙이 박혔다. 그것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짧은 노크였다. 나는 체포됐고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수감 초기에는 몹시 힘들었다. 발밑으로 밀려드는 파도 소리와 담배 연기, 또 여자를 향한 욕구들.
나와 사랑을 나눈 그녀들을 간절히 떠올렸다. 그래서 마음이 어지러운 채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수감자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며 모든 게 괜찮아졌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동시에 얼마나 짧을 수 있는지 그전엔 몰랐다. 나는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다. 방청객과 증인으로 나의 지인과 엄마의 양로원 사람들, 기자들이 왔다. 먼저 판사는 나에게 엄마를 왜 양로원에 보냈냐고 물었고, 난 엄마를 돌보고 간호할 돈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 다음엔 해변에서 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다시 아랍인 쪽으로 돌아갔냐고 물었을 땐 우연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양로원 사람들이 나와 진술했다. 내가 엄마의 나이조차 몰랐다는 것과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담배를 피웠으며 잠을 잤다고. 그 순간 방 전체에서 적대감이 느껴졌고 처음으로 내가 범죄자가 됐다는 걸 실감했다. 그 다음엔 검사가 나와서 내가 엄마의 장례를 치룬 바로 그 다음날 마리와 수영을 했고 코미디 영화를 보고 같이 밤을 보냈다고 말하며 이런 나의 심리가 사악하니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어느 순간 나는 이곳에서 중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왠지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또 검사는 내가 후회하는 기색을 내비친 적이 없고 감정적 동요도 보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확실히 나도 검사의 말이 옳다고 느꼈던 게 나는 후회하지 않고 있다. 후회하지 않는 일을 후회한 척하는 건 귀찮은 일이다. 그렇지만 이제껏 진심으로 뭔가를 후회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해주고 싶었다. 중요한 건 지나간 일이 아니라고. 나는 오늘이나 내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렇지만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검사는 나의 무감정이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 했다. 그리고는 권총을 한 발 쏘고 왜 시체에 다시 세 발을 쐈는지 물었다. 나는 상황이 놀라기도 했고 정신이 없는 상태로 아랍인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두서없이 빠르게 말을 했다. 그건 태양 때문이었다고. 그러자 장내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나는 사형을 선고받게 됐다. 처음엔 사형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판결을 인정하게 됐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죽는 건 분명하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언제 어떻게 죽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사제가 들어온 건 바로 그때였다. 나는 사제의 면회를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굳이 나를 찾아 들어온 것이다. 하느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으면 완전히 죽는 거지 다른 건 없다는 생각으로 산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제는 나에게 불쌍하다고 말하며 그건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거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나는 사제가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인간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의 심판을 피하셔야죠. 나는 조금 흥분했고 나에게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신 같은 이야기로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맙소사.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때였다. 내 안에서 모든 게 터져나오고 말았다. 기도하지 말라고. 네가 믿는 것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어. 넌 살아있는 것조차 믿지 못하잖아. 난 나에 대한 모든 확신이 있다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죽음이 나한테 찾아왔고 중요한 건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사제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나는 잠에 들었던 것 같다. 눈을 떴을 때 얼굴 위로 별들이 보였으니 말이다. 들판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렸고 밤의 냄새, 흙냄새가 관자놀이를 시원하게 해줬다. 잠든 여름밤의 평화가 내 안으로 몰려들어왔다.
그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들렸다. 사이렌 소리와 별들로 가득한 밤. 나는 처음으로 세상의 무심함을 향해 마음을 열었다. 세상이 그토록 나와 닮아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다. 모든 게 잘 마무리가 되고 내가 혼자라는 걸 덜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남은 소망은 딱 하나뿐이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증오의 외침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것, 그뿐이다. 이방인은 1942년 알베르 카미가 출간한 소설이다. 카미가 살던 20세기엔 많은 사건들이 발발했다. 철학자들은 기존의 종교적 가치들을 깨부쉈고 기술의 발전은 산업혁명을 이루었다. 또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등으로 인해 기존 가치들의 의미가 사라지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고 수동적 허무주의에 빠졌다. 이때 카미는 인간의 존재 의미와 삶의 가치를 정립했으며 허무주의자로 묘사한 메르소를 통해 삶의 가치에 대해 전달하고자 했다. 메르소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자이며 모든 것에 무심하다. 가족의 죽음에 슬퍼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관례지만 메르소는 어머니의 죽음에 무심하다. 레몽의 기행에도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준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지 않았더라도 가명을 받기 위해 뉘우친 척하지만 메르소는 그런 행동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로 인해 메르소는 사형을 선고받으며 이방인이 된다. 이방인이 된 메르소는 죽음을 앞두고 사제를 만난다. 사제의 말을 듣던 메르소는 부조리의 세상을 향한 강한 반항심을 느낀다. 메르소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듯한 감정을 느끼고 사제에게 모든 것을 쏟아낸다. 그 후 잠에서 깬 메르소는 평온한 상태에서 생각에 잠긴다. 메르소는 자신의 무심함과 세상의 무심함이 서로 닮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계도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며 인간도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한다. 세상은 인간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인간이 믿는 가치에도 세상은 무관심하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종교적 가치도 도덕적 가치도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일 뿐이다. 인간이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은 오직 인간만의 믿음이다. 세상의 가치가 정해져 있다면 모든 인간은 그 가치에 자신을 맞춰야 하지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다.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자유로워진 메르소는 죽음을 앞두고 행복해진다. 카미는 이방인을 통해 가치는 인간이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기에 인간은 자유로우며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